자, 9주차 강의 45분짜리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봐야 되니까. 우리 교재의 79쪽 포맷의 뷰어 요거 할 차례더라고요. 지난 시간까지 거 3장의 건 좀 더 살펴보고요. 포맷의 뷰어라고 이야기할 때 뷰어 뭔지 알죠? 뷰라는 건 본다는 거니까 요게 특정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별도로 제작된 프로그램인데, 그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편집이라든가 거기에 수정을 가한다, 혹은 어떤 내용을 추가한다, 거기는 안 되는 겁니다. 비어죠, 그죠? 그래서 상용으로 제작된 동영상 파일이나 화상 파일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된 별도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수집이나 편집이나 그 수정에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이야기했고요. 우리 교재 79쪽에 그 밑에서부터 8번째 줄 5가지 정도의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해당 파일에 대한 라이선스가 없는 일반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파일을 보여주기만 한다. 다시 얘기해서 read only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read only라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는 것만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하는 거고, 세 번째, 파일의 내용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화면에 출력하는 데 목표. 물론 프린트아웃도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편집, 수정 등 파일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이 관련된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파일을 볼 수도 있고 뷰어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다 하는 거. 자, 이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경우와 이미지의 경우, 동영상의 경우, 이 챕터에서 계속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맨 밑에 줄에 보면은 아레아 한글 뷰어 2002, 지금은 새로운 버전 나왔습니다만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의 훈민정음 뷰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뷰어, 요런 게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미지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ADC, ACDC, 그 다음에 RC, 요런 게 대표적인 이미지의 경우의 뷰어다 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의 경우 그 페이지의 거의 중간 정도죠. MS사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곰 플레이어, 위앰프, 퀵타임 플레이어, 요런 게 동영상의 경우에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일반인들은 요런 거 정도만 알지 텍스트의 경우에 거는 차라리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이걸 다 합쳐서 보통 뷰어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도서관이라는 의미입니다. 글자를 이렇게 적으니까 영 알아보기 힘든데 라이브러리의 경우에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세 가지 있게 말고 그 다음에 81쪽에 그 위에서부터 한 9째 줄 정도에 보면은 그 밖에도 하는 문단이 있죠. PDF 파일 볼 수 있는 에크로벳 리드의 에크로벳 리드 그거, 그죠? 그 다음에 PPT 파일을 볼 수 있는 파워포인트 뷰어 요거 말입니다. 아무래도 에크로벳 리드의 거는 PDF 자료죠, 그죠? 에크로벳 리더사의 거 앞에서 나왔죠. Portable Document Format이라는 걸 줄여가지고 하는 거고, 그 포스트스크립을 하이퍼텍스트에 적용시켜가지고 하는 거. 하이퍼텍스트화 되어져 있는 포스트스크립이다라는 표현을 PDF에 썼었잖아요, 그죠? 파워포인트, PPT 파일. 확장자 이름을 PPT라고 적어야지 원래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볼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해야지 맞을 겁니다. PPT는 확장자로 파워포인트를 줄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XLS 파일, 그것도 그렇죠. 엑셀의 파일이라고 적어야지 XLS는 확장자 이름이죠, 그죠?
그 확장자를 XLS로 쓰는데 그걸로 보는 엑셀 뷰어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에 추가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어떠한 뷰어들이다라고 구분해서 그러는 거지. 이것도 뭐 이미지 자료가 되기도 하고 동영상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PDF나 파워포인트 자료가. 자, 그런 내용 이후에 이제 디지털 객체 관리의 주요 기능이 81쪽부터 나오는데요. 요 파트는요. 사실 3.4의 디지털 객체 관리 주요 기능 요거는 막 일부만 해도 됩니다. 요거. 전부 다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85쪽부터 정보 객체 패키징 막 그런 거 별로 필요 없겠고요. 85쪽부터 그진 그 뒤에 한 97쪽, 8쪽, 96쪽까지 97쪽의 맨 위에 것까지는 이따 생략하게 될 겁니다. 자, 정보 모델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맨 위에 한번 봐봐요. 객체 모델링 해가지고 나오는 거에 그 밑에서부터 총 한 10줄 정도 맨 위에죠. 디지털 객체와 보존 메타데이터 시스템 아키텍처의 입장에서 모델링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보존 메타데이터를 그죠? 디지털 객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런 거를 시스템의 구조적인 입장에서 모델링하는 거. 그걸 이제 정보를 모델링하는 거니까 정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보 모델링의 한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OAIS 개방형 수집 보존 정보 시스템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카이벌이라는 게 수집 보존이니까 그죠? 개방형 수집 보존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참조 모형 그 의미가 뭐냐? 이제 디지털 정보를 장기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아카이브를 위한 개념적 구조틀을 누가 마련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그 표준을 만든 겁니다. 숫자는 ISO 14721 뭐 이런 식으로 적죠 보통. ISO 요청으로 실제로 누가 만들었냐? 미 항공우주국 나사라고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저 네이셔널 에어로나틱 스페이스 미션이니까 미 항공우주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은 의역이지만 거의 맞겠습니다. 그리고 CCSDS 요거는 이제 이 컨설테이티브 커미디인데 자문위원회인데 뭐를 위한 거? 스페이스 데이터 시스템 요거의 자문위원회 얘들이 주체가 되어서 개발한 걸로 OAIS라고 있습니다. 정보 모델링의 한 방법입니다. 이제 정보 OAIS 정보 객체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의 이런 정보 객체가 수행하는 각종 행위를 개념화한 하나의 모델이다. 뭘 위한 걸로? 정보 모델링을 위해서 OAIS 기억해두기 바랍니다. 뒤에 UL 부분에 가면은 유비쿼터스 도서관 부분에 가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정보 패키지의 세 가지 유형이 83쪽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여기 간단하게만 보면요. 이 정보 모델의 구성도가 그림 3-1로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82쪽에 넘어가자마자 그림이죠. 거기 보면은 OAIS의 정보 객체 모델의 구성도입니다. 이게 OAIS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정보 객체를 필요하는데 구성하는데 필요한 실체와 정보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맨 위에 거 딱 보면요. 이제 정보 패키지로서 AIP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요거. AIP는 내가 주로 이야기하던 SAD 요 세 개에서 두 번째 건데 이 장이 어차피 디지털 객체를 관리하는데 수집 보존하는 요 업무가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AIP. AIP는 뭡니까? Archival Information Package. 보존용 정보 패키지라는 뜻이죠. 근데 순서로 따지면은 제출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수집하죠. 도서관 입장에서는. 제출을 먼저 받아가지고 서미션을 받아가지고 보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용자들한테 배포도 하는 거죠. 보존만 해가지고 뭐 배포도 안 하고 이용도 안 시킬 거면 무소용이겠어요. 그래서
SAD, 뭐 SAD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요 순서로 된다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역시 A, 요 보존용이라는 아카이블 정보 패키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디지털 보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자, 그 세 가지를 그 그림에 있어서 맨 위에다 그려놨습니다. AIP, SIP, DIP라고 해놨죠.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83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거 요거는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AIP, SIP, DIP 그래 가지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84쪽에 가서 그림이 또 그림이 아니라 이제 설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패킹 정보를 포함해 가지고 컨텐츠 정보, 보존 설명 정보, 패킹 정보, 서지 정보 요렇게 네 개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위에 게 첫 번째 단계의 거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SAD, SAP고 이 밑에 정보 패키지를 다시 네 개로 나누면은 여기에 있는 콘텐츠 정보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 콘텐츠 정보 preservation 보존한다는 이야기죠. 보존해서 설명하는 정보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 그 다음에 packing information, descriptive information 요 네 개가 AIP의 주요 구성 요소 네 가지입니다. 거기 그림에서는 AIP, SIP, DIP 되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연결이 된다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해당되는 거는 AIP 뭡니까? 보존용 정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게 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 거울이 자꾸 반대로 되니까 뭐 손가락이든 뭐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위치를 잡기가 힘드네요. 자, 그 두 개 단계. 첫 번째는 정보 패키지로서 세 가지. 그 다음에 AIP를 정보 콘텐츠 정보에서부터 해가지고 보존 설명 정보, 패킹 정보, 서지 정보 그렇게 네 가지로 하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나눠가 이야기한다 하는 게 81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그걸 보고 그림을 이제 봤으니까, 그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데이터 객체, 지식 정보 객체, 그다음에 뭐 재현되어지는 정보 뭐 등등 해가지고 디지털 객체와 물리적 객체로 인쇄되어지는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 객체라 그러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구성도 그 OAIS 정보 객체 모델의 구성도 그 바로 밑에 그림 바로 밑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림에서 데이터 객체는 PDF 파일과 TIFF 파일과 같은 디지털 객체와 인쇄 문서와 같은 물리적 객체로 구성된다. 맨 밑에 있는 거 그 이야기죠. 그림의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객체 혹은 물리적 객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인쇄 문서와 물리적 객체. 그러니까 인쇄 문서와 같은 게 이제 물리적 객체고요. 디지털 객체는 우리가 디지털 형태로 지금 자료를 보존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물리적인 거는 인쇄본 형태의 거. 물리적 형태를 갖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단위로 나와 있고 그 다음 문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83쪽에 이제 정보 패키지에 대한 걸로 세 가지의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3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정보 패키지는 보존 대상이 되는 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게 그 보존 대상이 되는 디지털 객체 뭡니까? AIP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 보존 및 접근에 필요한 정보들인 메타데이터로 구성되는 하나의 논리적 개념인데 여기에 그죠? 여기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정보 패키지로. 이 정보 패키지는 세 가지가 뭡니까? SIP, AIP, DIP 요걸 이야기하죠. AIP, SIP, DIP. 그러니까 요 약간 가려져 있지만은 제출용과 배포용을 포함해서 이 AIP까지 가장 중요한 거죠. 요거까지를 정보 패키지의 세 가지 유형이라 한다 하는 거 이야기했고요. 약자도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존재하는데 그거보다 세 줄 정도 밑에 보면은 그죠? 그 SIP, AIP, DIP 나오고 나서 세 줄 정도 밑에 이 중에서
디지털 보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패키지가 어느 거다? 요거죠. AIP. 그죠? Archival Information Package. 보존용 정보 패키지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고 나서 거기 보면은 그림 3-2, 그 바로 밑에 있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설명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콘텐츠 정보 CI, 보존 설명 정보 PDI, 요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게 그림 3-2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의 3-2의 그림 보면은 메뉴에 콘텐츠 정보가 있고, 그걸 CI라고 표현해놨죠. 그 다음에 보존 설명 정보. 그러니까 이건 보존하는 거, preservation이고, 설명하는 게 description. 뭐 묘사하고 어떤 걸 서술한다는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이다. 그런 이야기죠. 보존 설명 정보. 그리고 쪼개가지고 왼쪽에 있는 칸에 있는 게 두 개입니다. CI에 해당되는 게 두 개. 컨텐츠 디지털 객체와 재현 정보가 있는가 하면은 보존 설명 정보에 해당되는 게 네 개가 있죠. 참조, 변경 정보, 문맥, 인증. 우리 그림에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각각 하나씩이죠. 컨텐츠 정보. 왼쪽에 있는 게 컨텐츠 정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보존 설명 정보. 그죠? preservation description이잖아요. 요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패킹 정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미가 뭐예요? 콘텐츠와 보존 설명 정보를 논리적 패키지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나눴잖아요. 그림 보면 이해가 되죠? 두 개를 묶는 겁니다. 컨텐츠와 preservation description. 요 두 개의 정보를. 그러고 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되어지는 거 패킹 정보가 있으면 풀텍스트로 주로 되어져 있는데, 풀텍스트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서지 정보, descriptive information. 서지, 기술, 설명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요거를 컨텐츠를 검색할 때 필요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료를 찾을 때, 그죠? 풀텍스트도 물론 대상이 되어지지만 주로 자료를 검색하고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서지 정보들을 활용하죠. 뭐뭐 있습니까? 주제명, 서명, 그 다음에 저자명. 그러니까 주제명은 subject, 요거는 title, 요거는 author.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기본 정보, 기본 서지 정보들입니다. 그죠? 주제명, 타이틀, 저자명.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검색할 때 뭐 간행 연도로서 어떻게 좀 제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행 출판사명, 논문 같으면 학위 논문이 나온 대학교명,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서지 정보들이 있죠. 그런 서지 정보를 다 합쳐가지고 이 descriptive information, 그러니까 기본 정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서지 정보를 우리가 컨텐츠 검색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서지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 가지가 어디에 포함이 된다? AIP 뭡니까? Archival Information Package, 보존용 정보 패키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AIP, 요 네 가지죠. 요 네 가지가 AIP에 해당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83쪽의 밑에 두 번째 줄부터 나옵니다. CI, 컨텐츠 정보, 디지털 객체와 관련된 재현 정보를 말하는데 거기 나오는 걸로 OAIS 정보 모델,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정보 모델이 말하는 정보 객체인데 어떻다 저떻다 나오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 문단 84쪽에 위에서부터 7번째 줄쯤 되잖아요. 보존 설명 정보는 어떻다? 콘텐츠 정보를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러한 보존 과정들을 지원하는 부가적인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메타데이터 포함해 가지고 보존 설명 정보로서 놔두는 거고요. 거기에는 참조 정보, 문맥 정보, 변경 정보, 인정 정보, 그런 네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다. 여기 있죠. 참조, 문맥, 변경, 인정 정보. 여기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크게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킹 정보, 콘텐츠와 보존 설명들을 논리적 패키지로 만든 거. 요 패킹 정보, 요게 밑에서부터 한 7째 줄 정도. 콘텐츠 정보 플러스 보존 설명 정보, 요 두 가지 말입니다. 요 두 가지를 결합해서 패킹을 한 거죠.
하나의 논리적 패키지로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아까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죠? 83쪽에 있는 그림. 거기 보면 콘텐츠 정보와 보존 설명 정도를 묶어가지고 패킹 정보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밑에 세 번째 줄, 84쪽의 밑에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서지 정보 나오는데 더블림 코어와 같은 대표적인 이런 메타데이터들, 이런 메타데이터와 같이 해당 공동체가 검색 도구를 사용해서 뭘 하는다? 정보 콘텐츠를 검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거. 콘텐츠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서지 기술 정보. 아무래도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검색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거니까. 요 네 가지가 어디에 속한다?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AIP, 보존용 정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걸 개념을 명확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충분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출용과 배포용,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안 다룹니다. 실제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IP, 보존용 정보 패키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85쪽에 정보 객체 패키징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매치부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하는데 너무 자세한 건 이건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서부터 그 3.5가 되나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객체 관계 워크플로우 너무 전문적이고 해서 굳이 매년 안다라고 넘어갔어요. 간단하게 매체에 대해서만 알아봅니다. 매체는 뭐의 약자인지 한번 봐봐요. 이 메타데이터 인코딩 앤 트랜스미션 스탠다드, 우리말로 뭡니까? 메타데이터를 부호하고 전달하는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뭐 약자를 달리 만들 수도 있지만 매츠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미국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겁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상업도시 뭡니까? 뉴욕이죠. 뉴욕에 두 개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뉴욕 매츠고 하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뉴욕 양키즈죠. 뉴욕 양키즈라고 해가지고 양키들, 북동부 쪽에 있는 양놈들이다 그런 이야기죠. 뭐 그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구단을 쓰는데 얘들이 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 중에 우승 횟수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한 28번, 29번 정도 우승을 했으니까 뭐 메이저리그 100년 정도. 양키즈는 특히 늦게 출발한 구단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한 100년 정도 하면서 한 4분의 1 정도 이상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문 구단이죠. 그럼 매츠라고도 뉴욕 양키즈에 있는 또 하나의 뉴욕에 있는 또 하나의 그 프랜차이즈 야구 구단인데 얘들은 그만큼은 안 해도 한 2번, 3번 정도 우승했어요. 내가 알기로. 근데 이 매체라는 게 뜻이 뭐냐?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있죠. 그 대도시의 중심부 이런 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지역에 있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 뉴욕시의 그 플러싱이라고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야구 구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한 번씩 미국 나갈 때 그쪽 구단을 참 많이 갑니다. 구경도 가고 양키즈 구경도 가긴 가지만 매치 구경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매치라고 이름을 억지로 맞춘 거예요. 메타데이터 부호와 전달에 관련되지는 표준이다 하는 거지만 이 디지털 자원의 허브 문서의 인코딩 규칙을 구정하는 XML 스키마 기반의 명세다 하는 의미로 이 매치라고 씁니다. 정보객체 패키징으로. 참고로 요거는 그거죠. 뉴욕에는 매치와 양키즈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다른 도시에는 2개씩 그렇게 있는 데가 없습니다. 부산도 안 되고 인천도 안 되고 뭐 다 그러고 대구도 당연히 삼성 라이온스 하나밖에 없죠. 근데 서울에는 3개나 있죠. 원래 저 두산 베어즈, 우리는 뭐 도시 이름을 안 하고 뭐 기업체 이름으로 하죠. 두산 베어즈, LG 트윈즈. 그리고 그 서울입니다. 목동 쪽에 거기에 있는 그 히어로즈인데 이게 이제 요즘은 키움 증권이가 뭐 그쪽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뭐 타이어 만드는 회사 그 넥센이라고 있잖아요. 넥센 히어로즈 이렇게 해가지고 요 3개의 야구 구단의 프랜차이즈가 서울이죠. 한 도시에 이렇게 3개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미국에는 무조건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 서울에 많은 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천에 SK도 있고 뭐
KT가 수원에도 있고 그 조그만 지역에 서울 수도권에 최소한 5개죠.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5개 정도의 구단이 프랜차이즈를 두고 있죠.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만 더더군다나 3개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에 인구도 과밀화되어져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중심이 전부 서울입니다. 좀 우리나라는 반성해야 됩니다. 너무 그렇게 과밀화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왜 그게 몰려 있어야 돼요? 그걸 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서울 수도권에 지금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방역이 잘 되는 나라에서 서울 수도권만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대구는 아무 뭣도 모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특별한 종교 집단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지만 서울은 어쨌든 심각하죠. 앞으로도 그런 코로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인구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많을 텐데 계속 그러네요. 자, 예담을 뭐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그다음에 뭐 허브문스라는 말이고 네 번째 줄이죠. 나와 있는데 요거의 의미는 관련된 디지털 파일과 컨텐츠를 함께 모아주는 문서다. 그런 이야기로 허브, 우리가 뭐 허브 공항 소리도 하고 어떤 게 중심지, 어떤 거에 뭐 경유지로서 아주 중심이 되어지는 것을 허브라 그러잖아요. 허브 문서는 디지털 파일과 함께 컨텐츠를 한꺼번에 모아주는 문서, 그게 허브 문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만 이 부분은 정보 객지 패키징에 대해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밑에 보면 뭐 매체 스키마의 뭐 섹션 한 7개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요. 이 정보 객지 패키징에는 요 매체라는 허브 문서 인코딩 규칙 규정 이런 내용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요. 허브 문서가 뭔지만 알고 86쪽, 7쪽, 8쪽의 내용 다 생략합니다. 뿐만 아니라 3.5 객체 관리 워크플로우 이 부분도 생략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 너무 내용이 많고 또 지금 학부 수준에서 이런 거 다루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요거는 생략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97쪽 요런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고 디지털 도서관론과 관련되어지는 게 어쨌든 대학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임용고시 혹은 공무원 채용 시험이나 승진 시험에 이런 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이러한 거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생략한 거는 굳이 안 해도 되고요.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97쪽에 그 평가에서 가지고 두 번째 줄 보면은 인쇄자료 평가 시 사용하는 서가에서 자료를 입수할 가능성에 의한 평가나 서가상의 직접 관찰법. 세 번째, 도서관 상호 대차 분석에 의한 평가 방법. 이러한 세 가지의 거를 기본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인쇄자료에 있어서. 인쇄자료가 뭐 제대로 잘 수집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서가에 아니 제대로 잘 그 보존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외형적인 방법으로 이와 같이 인쇄 자료는 합니다. 서가에서 이런 자료 입수 가능성 높으냐 낮으냐? 서가생의 직접 관찰. 우리 저 도서관에 가자마자 오펙 찾아가지고 자료 찾는 경우도 있지만 뭐 보통 관련되어져 있는 주제의 자료들은 한 곳에 모여 있죠. 이 문헌정보학 같으면은 특히 정보학 쪽은 조금은 이제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쪽이나 혹은 그 커뮤니케이션 또 그러기 경영정보학 이런 쪽에도 좀 자료가 분산되어져 있긴 한데 도서관학 쪽은 4층에 사회과학 자료실 가면은 다 한꺼번에 거기에 다 가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바로 뭐 나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 가서 자료가 어떤 게 필요하다 아이디어 있으면 연구실에 찾아가지고 그래가고 아니면은 거기에 4층의 사회과학 자료실에 그 서가 그래봤자 뭐 한 앞뒷면으로 해가 한 2개 정도 되죠. 그래도 그 장서량이 상당한 거죠. 뭐 한 1000권은 훨씬 넘어갈 텐데 그런 정도의 자료가 꽂혀 있는데 거기로 바로 가죠. 요새 새로 나온 거 또 아니면 내가 못 봤던 자료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그 가서 직접 보는 게 직접 관찰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ILL이라고 표현하는 도서관 상호 대차죠. Interlibrary Loan을 줄여 한다는 거 이야기 한 번씩 했죠. 이 도서관 상호 대차 분석에 의한 평가 방법. 이것도 한다는 이야기죠. 도서관에서 이제 자료가 다른 도서관에서 어떤 자료가 많이 필요로 한데 그거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이 도서관의 이용자들, 우리 학교 중앙도서관의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없어가지고 다른 도서관의 거를 뭐 가져와가지고 한다.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다 그러면 그런 것도 ILL 분석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 디지털 컨텐츠의 평가에 대한 게 그 다음 문단이 나오는데요. 97쪽에. 지금 방금 본 거 그 바로 다음 두 번째 문단입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 보면은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는 이런 거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요거는 는이 아니고 도라고 조사를 바꿔주는 게 맞을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도 이용 중심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강의다. 당연히 이용 중심적이죠. 이용자 중심적이고 이용 중심적입니다. 이용자들이 뭐 필요로 하고 원하는 자료가 많으면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고 그 반대면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용자 의견을 조사하고 이용자의 관찰을 하고 포커스 그룹에 의한 인터뷰 이런 것도 합니다. 요거는요. 포커스 그룹에 대한 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캐questionnaire 우리 설문지 준비하잖아요. 그죠? 그 일반인들은 막 답해주려고 하면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해주고 또 해도 막 엉뚱하게 막 답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문지를 돌릴 때 담은 휴지 한 묶음이나 아니면은 음료수라도 하나 이 응답자들한테 대접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막 어쨌든 응답을 해줍니다. 뭐 그래도 요즘 뭐 그거 얼마 한다고 5분 10분씩 투자해가지고 막 너무 자세한 거를 답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제대로 된 응답이 안 되니까 설문지는 절대로 한 5페이지 넘어가면 됩니다. 웬만하면 3페이지 정도에서 끝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 읽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쓰는 게 많지 않은 게 좋지 써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역시 멀티플 초이스로 골라가지고 요거는 내가 원하는 건 요거다 아니면 나의 현재 상황은 이거다 하고 이렇게 체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죠. 설문조사 방식. 자, 그런 내용들이 그 문단에 나와 있는데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포괄성, 디지털 콘텐츠의 포괄성, 수록 범위의 깊이 및 접근과 이용의 수월성 등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게 디지털 콘텐츠의 평가 시에 사용하는 걸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포커스 그룹에 의한 인터뷰 요거는 요 다음 장에다가 넣어놨거든요. 요걸 한번 봐봐요. 자,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라고 해놨는데 요거는요.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이 포커스 그룹이 뭐냐? 참여자가 인식하는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그룹 내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도출하기 어려운 자료와 이에 대한 통찰을 얻고자 한다. 요거는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인터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또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전문적인 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그런 분야에는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요, 요걸 이제 우민 정치를 방지한다고 해놨잖아요. 우민 정치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막 디시전이라든가 결정을 아주 엉뚱하게 내리는 이런 일을 우민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 국민들이 깨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일부러 우민화 시키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독재를 한다든가 뭔가 정치를 할 때 편하려고. 그런 거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뭐 조선시대 같으면은 양반 선비들이나 한자나 좀 알고 뭐 해가지고 할까. 일반 국민들은 뭐 반발 심리가 있어도 그게 나서지를 못하는 게 우민이어서 그랬습니다. 일반 백성.
백성이라는 말이 시민이라는 말하고 다른 건 알죠? 시민은 그 어떤 권리를 가진 집단입니다. 그 나라를 운영을 하든 어떤 단체, 어떤 도시를 운영을 하든 거기에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백성이라는 건요 원래 한자로 이게 이제 100가지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게 우리 그 이름과 성 할 때 그 성입니다. 백성. 100가지의 성을 가진 인간들, 약간은 좀 우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잘 모르고 너거나 묵을 것을 알고 하고 우리가 통치하는 대로 따라라 하는 그런 의미가 백성이죠. 백성. 그러니까 시민보다는 훨씬 격이 떨어지는 그런 집단을 가지고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민 정치를 안 하고 그렇게 하게 하느냐. 예를 들자면은 2017년 10월로 메모되어져 있네요.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직후일 겁니다. 그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포커스 그룹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뭐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혹은 대학생이어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진지 모르겠는데, 이제 원전을 5,6호기를 계속 가동시킬 것인가 중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민주당이라든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네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 사고가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그거 이제 중단시키자. 근데 보수 쪽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입니까? 당 이름 자주 바뀌니까 헷갈리는데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민자당이 아니고 뭐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은 그거 그렇게 해버리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익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상되는데, 원자력 전기 그거 잘 활용하면은 뭐 석유나 석탄 혹은 수력 자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어지고 국민들이 딴 데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되게 시끄러웠죠. 그럼 국민들한테 그걸 물어보자.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걸 자세하게 알기 힘들어요. 뭐 나 같은 경우도 그래. 좀 그런데 시사적인 관심은 있다 해도 그런 원자력의 어떤 효용성, 거기에서 투자되어지는 어떤 돈, 뭐 이런 게 얼마만큼인지, 그걸로 있는 베니핏이 얼마고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큰 문제가 생기는지 여기에 대한 통찰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양한 시민 참여가 모델이 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중에서 이렇게 좀 무작위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한 100명인가 200명인가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뽑아가지고 한 3박 4일 정도, 2박 3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합수훈련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자원자들이니까 뭐 자기가 수당이라든가 보수는 없어도 뭐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걸 배우는 거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교육 다 받고 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걸 중단시킬 건지 아니면은 계속 가동할 건지 그걸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합리적이죠. 포커스 그룹을 정해가지고 걔들을 교육도 시키고 알게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시민 배시 문제, 합의 회의, 포커스 그룹, 방금 이야기한 그거죠. 시나리오 워크숍, 그 다음에 참여 설계, 요런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뭐 거기에 가지고 뭐 좀 더 합리적인, 뭐 이제 전부 다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할 때는 이랬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이 원자력이 너무 위험하다. 또 좀 더 알고 나니까 이거 경제적으로 너무 중단시켰을 때는 힘든 일이 발생하겠네. 뭐 여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었어요 그때도. 자,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합리적이고 우민 정치 방지를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 우리 교재의 두 번째 문단까지 나와 있고, 이제 계속 보면은 이용 통계에 의한 평가 방법, 요거를 이제 좀 이따 조금 더 할 건데요. 요거는 판매량이나 로그 데이터 이용량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 되겠는데, 일단은
맨 밑에 줄에 있는 ICOLC 요것만 좀 보고 오늘 수업은 45분 이상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끝을 낼까 합니다. ICOLC 요거는요 밑에서 5번째 줄로 나오잖아요. 그죠? 요 디지털 콘텐츠 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통계 데이터가 뭔지를 밝혀주고 밴드들한테 이용 통계를 제공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압력도 행사해주고 이 모든 밴드가 공통적으로 제공하게 될 공통정보 세트를 규정한다. 도서관 내 이용 분석도 가능하게 하고 다른 도서관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요게 뭐냐 하면은 ICOLC는 도서관 협회의 국제적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플라라고 알죠? 이플라. 요것도 도서관 협회의 국제 연맹입니다. 뭐 이게 이제 이 콜크 할 때 여기에는 뭐 콜리션이라는 단어고 그죠? 인터내셔널 콜리션이고 라이브러리 컨소티아 도서관 협회란 뜻입니다. 이것도 라이브러리 컨소티아 그러면 도서관 협회의 국제적 연합이 이것도 도서관 협회 라이브러리 어소시에이션의 그죠? 국제적인 연맹이니까 이 플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으로서 요거는 일반적인 도서관 협회들의 국제적인 연맹으로 매년 나라 바꿔가면서 이렇게 회의 여는 거고 ICOLC 요거는 요 세 가지에서 보다시피 그 디지털 콘텐츠 평가 또 밴드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오펙 밴드든 뭐든 이 뭡니까 VENDOR 옛날에 행상하면서 파는 거 뭐 이런 상인들이죠. 지금은 그 IT 관련 회사들 그런 겁니다. IT 관련 회사들의 얘네들이 이용 통계를 뭐 내놓으라 하면 지금 회사 기밀일 수도 있고 또 잘 안 내놓으라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하도록 제공하라 하고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통의 기본 정보 너거는 이런 거는 제시해야 된다. 이것도 안 하면 너거는 회사로 자격 없고 우리가 불매운동 벌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A라는 회사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 이런 다양한 회사들한테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라. 그래야지 이용자를 위한 연구가 가능하고 그 이용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디지털 분야예요. 주로 ICOLC는. 이거는 일반적인 도서관에서의 국제적인 연맹이고 도서관 협회 국제적인 연맹이고 그렇게 비교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런 밴드들한테 그래 요런 거를 하게 하고 뭐 등등 이런 거를 일을 많이 해요. ICOLC가. 그래서 얘들이 그래도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은 자료 안 내놓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만 해도 내가 학교에 교수가 하면은 뭐 이런 거 자료 좀 주세요 하면은 이거 좀 외부에는 그렇게 돌리지 말고 뭐 이렇게 정도는 연구에 활용하십시오 하고 도서관에서 주는데 다른 대학에서 내가 요청하면 잘 안 줘요. 그 대학 교수를 통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대학의 학생들이 우리 과정에 주로 이제 대학원이나 혹은 그 사수교육은 과정에 와서 교육받는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좀 이렇게 구해도 해가지고 그 직원들 같으면 좀 구해서 주는 거지. 웬만하면은 저 수서 정책이 어떻다, 돈을 얼만큼 드린다, 뭐 이런 거 잘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 ICOLC 얘들이 그러한 걸 하도록 합니다. 왜? 바람직한 이용자 연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조직이고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용 통계에 의한 평가 방법 해가지고 지금 그 97쪽의 중간 정도에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판매량, 이용량, 로그 데이터 뭐 이런 거 같은 거 지금 막 이런 건 어떤 건지 한번 봐봐요. 어떤 자료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판매량이 얼만큼이다. 이용자 이용량 얼만큼이다. 이런 거 다 조사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로그 데이터에 의한 게 참 편합니다. 과거의 연구 방법은 퀘스처네어에 의한 설문지에 의한 유저 스터디 이용자 연구 중심이었다면 그죠? 퀘스처네어가 설문지잖아요. 지금은 로그 데이터에 대한 연구로서 시간과 경비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의 대출 기록과 같은 이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데이터 누가 책을 빌려갔다. 언제 반납했다. 그러면 관련되어지는 자료가 수십 개 포함됩니다. 여기 봐봐요. 이러한 게 그러한 내용들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거 내용으로 하면서 내가 관련되어지는 자료도 그 하나 띄워주면은 그것도 살펴봐가면서 진도 나가려고 합니다. 요거 하고 나서 컨텐츠의 보존 요걸 해야 되고 어쨌든 뭐 3장을 다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지금부터 할 게 좀 많아요. 3장에서 요 지금 평가뿐만 아니라 보존의 게 꽤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마치는 게 불가능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 보는 시점은 중간고사 바로 직전에 지금 월요일 날 볼 수 있을까 모르겠고 뭐 화요일 날 이제 볼 겁니다. 그러면 요거까지 다 봐가지고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1시 반에 시험 보는데 그 날짜는 다시 한번 이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업에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내려보도록 하고 시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